옛날 옛적 한 마을에 친형제처럼 사이가 좋은 친구 둘이 있었다. 한 명은 의석, 또 한 명은 판호였다.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은 워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서로만 있으면 의지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우정은 친형제처럼 끈끈했고 누구도 끊을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석의 어머니가 크게 몸져 누웠다. 서가, 아비도 먼저 잃었고 이 어미까지 떠나면 널 누가 돌봐야 할지 걱정이구나. 그래도 너는 반드시 잘 살아가야 한다. 자, 이거 받거라. 어머니는 손에 꼭 쥐고 있던 금비녀를 의석에게 건넸다. 그 금비녀는 의석의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물려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의석은 그 금비녀를 손에 쥐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걸 꼭 간직하거라. 그리고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혼자가 된 의석을 가엾게 여긴 판호의 부모님은 그를 데려와 자신의 친아들처럼 돌보았다. 집에는 여러 딸린 식솔들이 있었지만 의석을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았다. 의석의 부모 제사까지 지내주며 그 누구보다도 섭섭함 없이 자라났다. 시간이 흘러 둘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돌다 자리를 잡고 장가도 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둘은 친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의석과 판호는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유일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판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으며 일어나지 못했다. 이리저리 물어도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판호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대. 신병이 제대로 걸렸구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자네 아내는 독한 신병이 걸렸네. 귀신이 씌었다는 말이지. 귀신이 씌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건 구술해야만 살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목숨을 잃을 걸세. 굿값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못해도 단량은 있어야 하지. 네? 단량이요? 단량이면 1년은 배부르게 먹을 쌀값인데. 판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멋모르고 방긋 웃고 있는 갓난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아내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어찌해서 그 큰 돈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판호는 문득 의석이 어머니의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던 금비녀가 떠올랐다. 항상 금비녀를 작은 보석함에 담아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한 귀한 물건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판호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 금비녀만 있으면 구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판호는 의석을 찾아갔지만 의석에게 그 금비녀가 소중한 물건인지 잘 알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의석이는 돈이 절실했던 순간에도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금비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귀한 건데 나한테 쉽게 주기 힘들 테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고생하는 의석의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고는 말 한마디도 떼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그 금비녀가 의석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건 안 되지. 결국 판호는 의석에게 금비녀를 차마 빌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 그날 저녁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웃고 울며 아들과 판호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판호는 그 광경을 보며 점쟁이의 말처럼 정말 귀신이 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말 귀신이라도 씌었나 보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쳐가는 아내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판호는 점점 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다. 갓난아들은 울기만 했고 젖도 못 먹고 있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판호는 몰래 복면을 쓰고 강도로 위장해 의석의 집으로 향했다. 여름밤의 더위가 가라앉고 매미의 울음소리도 잠시 잠잠해진 늦은 시간. 드디어 의석의 방에 호롱불이 꺼지고 모든 이가 잠든 걸 확인하자 판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의석이 금비녀를 보석함에 넣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을 알던 판호는 조용히 장롱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더듬으며 금비녀가 담긴 보석함을 겨우 찾아냈다. 두 손에 금비녀를 꼭 쥐고 돌아서려던 찰나 갑자기 의석의 갓난딸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의석은 복면을 쓴 판호를 강도로 오인하고 소리쳤다. 도둑이다! 도둑! 그 순간 의석은 동네가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고는 필사적으로 판호가 덮어쓴 복면을 벗겼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판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의석은 순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멈칫했다. 그러나 그때 판호는 금비녀를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의석은 금비녀를 쥐고 도망치는 판호를 뒤쫓아 달려갔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의석은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고 바닥에 널브러진 통나무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 얼마나 크게 다친 건지 의석은 꼼짝도 못하고 의식도 희미해져 갔다. 그때 헐레벌떡 뛰던 판호가 뒤를 돌아보니 넘어져 크게 다친 의석이 보였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친구의 모습은 처참했다. 판호는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던 그는 결국 도망치던 길을 멈추고 의석에게 돌아갔다. 넘어지면서 나무에 걸려 얼굴을 크게 다친 의석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을 보자 판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의석아, 정신 차려. 내가 미친놈이다.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널 이렇게 만들고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다. 그제야 힘겹게 눈을 뜬 의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호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냐? 그러면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한텐 이 금비녀보다 네가 더 소중한데 비록 어머니가 주신 유품이라 해도 너하고 바꿀 수야 없지. 판호는 말문이 막혔다. 이 비녀가 의석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달라고 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더욱 괴로웠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너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판호는 흐느끼며 의석을 끌어안았다.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 가족보다 더 가깝던 친구를 이토록 다치게 만들다니. 그때 멀리서 도둑이란 소리에 사람들이 다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판호야, 어서 가.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비녀 그냥 도둑이 들었다고 할 테니 너만은 다치지 마라. 의석은 힘겹게 손을 들어 판호의 등을 떠밀었다. 판호는 망설였다. 그러나 의석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미안하다. 의석아. 마지막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남긴 판호는 눈물을 훔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크게 다친 의석을 뒤로 한 채 판호는 금비녀를 꽉 쥐고 필사적으로 뛰었다. 머릿속은 오직 아내를 구할 방법만이 가득 차 있었고 금비녀가 그 마지막 희망이리라 믿었다. 이튿날 새벽이 밝기도 전 그는 마침내 점쟁이 집 앞에 도착했다. 판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을 두드렸다. 당장 우리 아내 굿을 해주시오. 그리고 이 금비녀 아무한테도 파시지도 말고 가지고 있어 주시오. 제가 곧 찾으러 올 테니 부탁드리오. 점쟁이는 그 비녀를 받으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순간적으로 입을 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금비녀 정말 귀한 것이로군요. 자네 말대로 내가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두겠네. 하지만 이 비녀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 말게. 저 가난한 사람이 이런 귀한 게 어디서 났지? 판호는 고개를 숙여 점쟁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돌아섰다. 굿을 끝낸 후 아내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그는 그날 이후 며칠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내의 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으며 결국 아내는 굿을 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판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내까지 잃은 마당에 금비녀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던 판호는 급히 점쟁이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점쟁이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고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 이웃집에 살고 있던 한 노인이 나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점쟁이를 찾으시는구려. 그 사람은 점쟁이가 아니었소. 그저 사람들을 속여 굿을 하며
돈만 챙겨가는 사기꾼일 뿐이요.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훔쳐가고는 그 뒤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도망쳤소. 판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자괴감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든 그 금비녀를 되찾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는 의석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점쟁이를 찾아 이곳저곳 떠돌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나가서도 수소문을 하며 애타게 헤맸다. 그러던 중 웬 익숙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점쟁이였다. 화들짝 놀란 판호는 그를 놓칠세라 단숨에 달려들었다. 뒤에서 와락 덮치자 점쟁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게 누구시오? 점쟁이는 판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그만. 제발 단 한 번만 봐주시오. 한 번만. 판호의 눈에서는 분노로 불길이 이는 듯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점쟁이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우리 마누라는 죽고 그 금비녀 때문에 난 친구까지 잃었어. 어서 당장 금비녀 내놓으시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살아서 못 갈 터이니. 판호는 가까스로 점쟁에게 금비녀를 받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석의 집을 향해 뛰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의석이 있었다. 마치 곧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서가, 너 왜 이러고 있느냐? 판호는 다급히 의석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의석은 힘겹게 웃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판호야, 왜 이제 왔어? 떨리는 손으로 판호의 팔을 쥐며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난 괜찮다. 그러니 금비녀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판호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너한테 이건. 그러나 의석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린 형제 아니더냐 이놈아. 그까짓 금비녀가 무엇이 중헌디.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의석의 아내였다. 얼마 전에 도둑이 들었지 뭐예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도둑을 잡으러 나갔다가 남편이 그만 통나무에 걸려 넘어졌는데 크게 다쳐서 위독한 상태예요. 판호는 그제야 의석이 왜 이렇게까지 쇠약해졌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나무에 걸려 넘어진 의석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의식도 차리지 못하고 시름시름 알아온 것이었다. 판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놈아, 다 내 죄다. 내 죄야. 판호는 의석의 손을 붙들고 울먹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꼭 쥐고 있던 금비녀를 꺼냈다. 그리고 의석의 손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다 이렇게 된 거야. 아내도 잃고 너도 이렇게 되고. 판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의석은 힘겹게 금비녀를 받아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만 그것은 기쁨도 안도도 아닌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렇게 의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다. 서가, 제발 눈 좀 떠봐. 그 순간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풋풋한 우정. 서로의 등을 맞대고 술을 기울이던 밤들.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나누었던 말들. 그러나 이제 그는 친구를 죽인 나쁜 인간일 뿐이었다. 그날 밤 판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속주의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판호는 아들과 함께 야채 농사를 지으며 장에 내다 팔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장터로 향했다. 정성껏 기른 야채를 펼쳐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익숙한 일이었다. 오늘 무가 참 싱싱하네요. 늘 아침마다 찾아와 신선한 야채를 사가는 처녀가 말했다. 오, 찾아왔는가? 무가 아주 굵고 아삭한 게 가을무만 한 게 없지. 판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물을 하나 들어 보였다. 판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볼수록 복스럽고
마음 씀씀이도 고운 처녀였다.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사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쳤다. 처녀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 부잣집 허대감의 여종으로 살아왔다. 아버지의 존재도 없이 자란 처녀가 한없이 가엾기도 했다. 결국 아들과 처녀는 판호의 설득에 따라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며 신이 난 판호는 장에서 이쁜 옷과 장신구를 사다 선물했고 며느리가 힘들까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도 대신 지어주었다. 딸처럼 지내며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판호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살갑게 대했다. 며느라,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내 딸 같구나. 저도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 같아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아버님 같았을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아들과 함께 야채를 팔고 있던 판호는 갑자기 거친 발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이놈, 여기 있었군! 3명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판호의 아들을 거칠게 붙잡았다. 노른 빚을 갚을 때가 됐다. 판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 그게 사실이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빚쟁이들은 판호의 아들을 끌고 가며 말했다. 300냥을 갚지 않으면 네 아들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판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고 급히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고민 끝에 숨겨두었던 금비녀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님, 이걸 팔아요. 판호는 금비녀를 보자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의석이 절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비녀였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 유품입니다. 판호는 금비녀를 손에 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의서가 그 이름을 부르자 판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도망치듯 떠난 고향에서 평생 의석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는 금비녀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운명처럼 며느리가 의석의 딸이라니. 판호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가, 나는 네 아버지의 친구다. 며느리는 놀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너의 아버지는 내 형제 같은 친구였고 판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의 아버지를 죽인 인간이기도 하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을 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셨다니. 판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내가 이 금비녀를 훔치던 중 네 아버지가 크게 다쳐 결국 죽게 된 거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뒤로 물러섰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판호는 염치 없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가, 내가 한 짓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아버님, 비록 저희 아버지를 떠나가시게 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혼자인 저를 거두시라고 아버지가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만 같아요. 너만 용서해준다면 내 평생 네 아버지에게 저지른 일을 속죄하며 살겠다. 이제 모든 걸 잊고 살아요. 며느리는 조심스레 판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며느리는 금비녀를 내어 빚을 갚았고 아들은 깊이 뉘우쳐 2번 다시 노름에 손을 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는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셨고 판호는 그런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다. 때때로 해질 무렵 마당에 나란히 앉아있으면 마치 오랜 가족처럼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아가,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야. 아버님, 저야말로 아버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판호는 며느리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덜어내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시아버지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